왜 보수는 자멸하였느냐? 첫 번째가 12월 3일 날 개헌부터 6월 3일까지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6개월 시간이었으면요, 충분히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썼냐면은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보수의 정체성을 날려버렸어요. 그 계몽령이란 거에 취해가지고 플랜 B 없이 탄핵 인용을 맞은 거지.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전환기라는 한국사 강사와 반공 보수 유튜버들, 틀딱 유튜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코인 장사에 노란한 겁니다. 12월 3일 날 계엄령의 정당성이 없어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는 건 뭐냐면은 계엄령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야 됩니다. 계엄령이란 것은 치안의 부족으로 내부의 혼란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질서가 극한으로 갔을 때 국가에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잡기 위한 군대의 동원인 거죠.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정치적인 갈등이 극과 극으로 간 건 맞습니다. 그게 사회 혼란입니까? 그건 정치인의 문제지 국민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윤석열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윤석열의 편을 안 들어준 거는 그 윤석열의 정치력의 문제지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정부 운동을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이 질서를 경찰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거 경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군대라도 동원해서 지금 잠깐이라도 좀 질서를 잡고 시작하자, 그게 충분히 고려가 됐다면요, 국회에서도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치적 혼란하고 사회적 혼란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정치적인 목적 위해서 그걸 재량권이라고 우기고 계엄을 한 거예요. 그 재량권이라고 우기고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그 재량권에 대해서 국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 못하니까 명분에서도 진 거예요. 그러면은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도 있었어야 됩니다. 절차적으로라도 지켜가면서 그 절차 속에서 서로 우겨가면서 이거는 사회 혼란이 맞다, 이건 사회 혼란이 아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고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그 시점에서 계엄령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없었어요. 어떠한 절차도 없었고 회의록도 남지 않고 이게 의료개혁하고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을 술 처먹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자기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절차는 선진국이 될수록 복잡하고요, 무엇을 하나 바꾸는 게 쉽진 않은 겁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이 많았고 회의록 하나도 남지 않은 이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초반에 명확한 입장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황이 어땠습니까? 윤석열이 꼽아놓은 권성동이가 비상대책위원이었고요. 그렇게 해놓고 한동훈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준석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그들이 당대표로 당선이 된 거에 대해서 그게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뽑힌 사람을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쳐내리는 그 과정이, 그들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하나도 확보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됐어야 되냐면은 한동훈을 세워놓고 한동훈을 설득시켜서 윤석열을 지지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윤석열을 사과하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기간을 거쳐가지고 대선에 대한 전략을 짜고 충분히 방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동훈이 됐던 홍준표가 됐던 김문수가 됐던, 그때 그렇게 절차적으로 안정되게 윤석열이 내려왔다면 충분히 준비하고 보수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실수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되돌릴 수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국사 강사가 나타나가지고 계몽령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사 강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한국사 강사가 또 주장했던 부정선거 프레임입니다. 그 부정선거 프레임이 뭐냐면은 공당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라고 해서 선거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제도에 대한 거부입니다. 부정이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절차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총선을 준비했어야 돼요. 행정권이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발목을 잡은 거가 되는 거죠. 정부는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당은 부정선거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실선거를 이야기해서 국민 앞에 선관위를 고발하고 선관위가 국민 앞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행위를 했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엉망진창 경선입니다. 경선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보여줬어요. 급조된 경선, 2달 동안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경선은 누구를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밀어버리는 그러한 경선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과연 국정 운영 능력은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을 남기는 자충수, 자해 수준의 경선이었죠. 1차, 2차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된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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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2명이 등록하고 13명이 등록했죠. 한 번에 자르는데 어떠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탈락이 됐는지 수긍하기도 전에 그냥 발표해버립니다. 2, 3일 걸리고요. 또 2, 3일 걸리고 또 2, 3일 걸렸습니다. 토론을 시작했는데 그 토론이 준비된 토론이 아니다 보니까 완전 개 코미디가 됐죠. 결국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죠. 그렇게 엉망진창 경선으로 올라가고 나서 또 뭘 했습니까? 한덕수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김문수가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거의 한 달이 넘었어요. 왜냐? 경선을 그렇게 엉성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김문수의 그 대표성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권영세, 권성동이 얼마나 당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했는지, 당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국민의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당으로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와 최상목은 국정의전 2인자, 3인자였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탄핵당할까봐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그만두는 무책임한 정권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저거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책임을 안 하는 녀석들이구나. 보수라는 집단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서 국무총리를 끝까지 하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이나 하겠다 그러고, 그 대통령도 경선도 통하지 않고 어떤 절차도 없이, 단일화 절차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단독 후보가 되는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오합지졸 정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무능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유능한 인재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이미 절차대로 따박따박 이재명의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절차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이재명과 얼렁뚱땅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가 누구에게 더 절차적인 정당성을 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표성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선거 아닙니까? 그 선거의 대표성을 인정을 못하니까 거기에 이탈표가 생기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정확하게 등록을 하고 남은 일정은 거의 2주에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대선 메시지라도 명확했어야 됩니다. 나는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어야 돼요. 그저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되면 베네수엘라가 된다. 이재명이 되면은 아르헨티나가 된다. 이재명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망하는 거 알겠는데 어쩌라고요? 그럼 이재명이 안 되는 당신이 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죠. 단일화밖에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멍청한 토론을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명확한 생각이 없으니까 토론에서 개 발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자기 시간을 이준석에게 양보하는 토론 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토론에서 조금 뜨기 시작하면은 또 이준석에게 단일화하자 그러고, 이준석이 표를 얻기 시작하면 또 단일화를 하자 그러고, 이준석에게 표를 던지는 거는 사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준석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준석에게 보내는 표가 사표라면 김문수에게 보내는 표도 사표였다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준석만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선거 끝나고 이준석의 표를 가지고 이준석 때문에 김문수가 졌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청렴과 결백과 운동권이 이게 언제부터 보수의 메시지가 됐습니까? 보수가 언제 청렴을 이야기했습니까? 언제 보수가 결백을 이야기했고, 언제 보수가 운동권과 민주화를 이야기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한테 두들겨 맞아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언제부터 보수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이게 보수의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실수가 있지만 크게 분류해보면 5개의 실수였죠. 이런 헛발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게 됩니다. 그 선방한 이유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죠. 첫 번째가. 이게 집결의 원인이 됩니다. 본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의 투표율이 나오죠. 사전선거는 지난번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선거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부정선거의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습니다. 사전선거의 폐지가 아니라 본선거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실선거를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를 강화하고 사전선거를 더 철저히 감시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사전선거를 거의 본투표에 가까운 관리를 하도록 만든다든지 무언가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갔어야죠. 비용을 더 들일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아예 안 들이고 사전선거를 폐지로 갈 것인지 그걸 결정하도록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끝나고 나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은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선거가 끝나기를.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고 집결하게 되었고요. 박근혜와 이명박이 마지막에 나와서 투표 동료까지 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고 득표율이 높아진 이유도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선거의 여왕입니까? 언제까지 전 대통령들이 지지를 해주어야 투표율이 올라가는 이런 선거, 이런 불쌍한 선거를 할 겁니까? 이것은 김문수의 선거입니까? 박근혜의 선거입니까? 이명박의 선거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나가면 안 될까요? 우리 젓가락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젓가락이 나가서 이명박이 지지해주고 박근혜가 지지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준석의 8.34%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91만 표입니다. 이준석의 선거 비용이 보전되냐 마느냐, 이게 국민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보존이 됐으면 이준석에게 더 힘을 보태줬을 거고, 또 이준석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그게 이준석을 살리는 길이 곧 청년의 길을 살리는 것이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은 단지 2030들의 표를 표출할 수 있는 대표성이었던 거죠.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성공했냐, 정치적으로 뭐 문제가 없느냐, 대통령감이냐,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을 겁박하는 4050들, 이준석을 겁박하는 6070들에 대해서 표로서 2030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준석을 통해서 2030들이 표출한 겁니다. 290만 표는 청년의 표다라는 것을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특히 수도권에서 20%와 30% 정도의 표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특히 2030의 표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죠. 서울과 수도권에 청년이 존재합니다. 지방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렇게 낮은 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전국이 4.7%에서 9.8%까지 고르게 분포된 이준석의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수 없는 지지율이죠. 저는 5%만 넘어도 선방했다고 생각했고요. 10%가 나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10%가 되어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충분히 사회에 청년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표는 되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출구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했었는지에 관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당신은 이번에 누굴 뽑았습니까? 저번에는 누굴 뽑았습니까?를 가지고
출구조사에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번에 김문수를 찍었겠죠. 지난번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재명을 찍었죠. 하지만 이탈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이재명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이재명을 찍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저번에 윤석열을 찍었지만 이번에 김문수를 찍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표가 대략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을 찍었던 17%는 김문수로부터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찍었던 7%는 이번에 이탈을 했죠. 자, 거의 10%의 차이가 이탈표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이 없었다라면 윤석열의 17%는 그대로 이재명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17% 중에 이준석이 7.5%를 가져가고 이재명이 9.2%를 가져갑니다. 이재명의 7%가 이준석이 다 가져갔다 치더라도 이준석은 이재명으로 갈 7%를 방어해 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논리를 필기했습니까? 이준석이 윤석열의 표 7.5%를 가져간 것만 가지고 이준석을 비난하겠습니까? 이준석이 없었어도 9.2%는 이재명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재명의 7%가 넘어왔어도 어차피 지는 표라는 거죠. 이미 7% 대 9%로 진 겁니다. 이준석은 이준석의 길을 간 것이지 김문수의 표를 뺏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이준석과 김문수의 표를 합치면 이재명의 표와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표가 그대로 김문수의 표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으로 가지는 않았을까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단일화를 해도 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지선을 준비해야 되죠. 다음 지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준석 없이 서울에서와 경기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이 있죠. 한 곳은 서울이고요, 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지고 서울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에서 이기고 경기도에서 승부를 보려면 2030의 표를 흡수해야 되죠. 2030은요 절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통렬한 반성이 없으면 수도권에서 다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오. 국가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 서울시도 넘어가고 경기도도 넘어가 보십시오. 이건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번 21대 대선의 결과입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